해서 역사적인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반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텐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독도가 왜 우리나라인가요? 영토적으로 저희 나라에 위치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요. 이야, 맞습니다. 자, 맞죠? 그리고 또 다른 데다. 맞아. 안녕고 아저씨가 자, 찾아가고. 이쪽 본다. 이제 한번 다시 얘기했으니까. 독도에 우리나라가 그려졌습니다. 아니, 독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희 그 영토가 그려졌다고. 어디에? 독도에. 독도에? 아 그런 거. 일본에도 우리 그냥 용서를 우리나라 비슷한 예. 독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다. 예, 그것도 그거는 맞죠. 자, 뭐야? 아이고야. 자, 이쪽 본다. 한 번 더 뒤. 안녕고 안녕고기 찾아서. 안녕고기 안녕고기 뭐대로 가지고. 이거는 정답이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아까 그것도 맞았어.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어디에? 어떤 지도에? 우리나라 지도에. 와, 그렇지. 그렇지. 끝났는데. 시간 됐으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여러 군데 나가보면서 어른들도 만나보고 여러분처럼 학생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왜 독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답 못하는 사람. 왜 대답 못할까?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영토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왜 정확히 요목조목 우리나라 영토라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나라 영토인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독도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독도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동도랑 서도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서도 같으면은 뭐 둘레 2.6km고 동도는 2.8km고 이런 거는 알아도 좋지만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면적이구나, 이 정도 크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같은 경우에도 뭐 168.5, 뭐 98.6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독도라는 게 일반 평지에서 이 정도 높이라면은 산을 올라가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아도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지만 독도는 전체가 그냥 암석으로 이루어진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험해요. 그리고 딱 멀리서 봐도 이 정도 높이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평지에 있는 우리 육지에 있는 산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크기가 바람하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나 이게 언제 생겼냐 46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이 바다에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다에 화산. 화산이 어디서 폭발했을까요? 해저 밑에서 누구예요? 그래? 왼쪽으로 하나? 맞네. 맞췄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인데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해야죠. 해저로 들어가면 지름만 30km. 우리가 그냥 수면 위에서 볼 때는 이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밑으로 들어가면 한 1km만 밑에 들어가면은 이 동도랑 서도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로 보면 원래 밑에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 가지가 이렇게 따로 나는 거잖아요. 따로 나는 것처럼 커다란 큰 가지가 그런 것처럼 이 독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밑에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름만 30km, 높이가 2000m, 2km라는 거죠.
그 기반이 2km 높이의 이 독도가 있다. 불과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건 이 높이밖에 안 되지만 밑에 들어가 있는 건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가 결코 작은 섬이에요. 특히나 이 주위에는 이 독도뿐만 아니라 80억 개의 작은 암섬, 암초들이 포함되어서 같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 군락이라는 건 단지 이 주변에 독도, 동도, 소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88개의 작은 것들이 이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지리적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오키섬. 이 오키섬이라는 거는 일본 영토예요. 일본 영토. 여러분들이 뉴스 볼 때 시마네현이라고 맨날 나오죠. 독도에서 독도 가지고 맨날 할 때 시마네현에서 무슨 행사를 열고 걔네들이 뭘 주장하고 시마네현에 소속된 섬이에요.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어디죠? 경상북도죠. 그래서 시마네현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랑 같은 도 정도의 그러한 크기의 지방 정부예요. 지방 정부에 소속된 섬인데 이 거리를 보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그다음 오키섬까지는 약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사실의 중요성. 80km나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게 보일까? 실제로 보여요. 밝은 날씨, 안개가 끼지 않는 독도가 이렇게 수평선 위로 살짝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오키섬은 그렇지가 않다. 보이지가 않는다. 하면은 울릉도가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 독도가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울릉도에서 보면. 가까워. 그렇죠. 포함되죠. 맞아요.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하든지 할 때 보이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객관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실들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보이는데 망원경을 쓰고 육안으로 그냥 봐도 보이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게 안 보였을까? 아니죠. 보였던 거죠. 뒤에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하는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그 정벌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울릉도가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독도가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섬의 존재를 알았던 거죠. 그 섬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인식을 하고 거기를 포괄화시키고 거기를 우리나라 영토 삼았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서울,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울릉도, 독도. 딱 봐도 이 그래프는 강수량이고 빨간 점은 기온이에요.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독도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해양성 기후입니다. 해양성 기후. 독도 이야기지만 이 해양성 기후도 지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해양성 기후가 어떤 특징을 주는지. 대답. 자, 요 두 개 차이가 있어요. 뭐. 마음대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우, 자, 누구 말해보세요. 야, 타고 사봐. 아, 반은 맞아요. 아, 타고 습하다. 강수량 일정하다. 그리고 정답. 오, 정답. 자, 일정해요. 자, 그거는 요 강수량이 일정하죠. 여기 봐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확 오죠. 그다음에 기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에
12.4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은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여름에는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독도는. 하지만 우리 내륙 지방에 있는 당장 구미만 봐도 한여름에 30도 중반까지 올라가고 한겨울에는 영하 한 1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편차가 독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해양성 기후다. 우리 해양성 기후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 게 영국 같은 나라고요.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사람들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다니고 우산 쓰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뭐 짧은 팔, 짧은 반바지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게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가 또 자주 내립니다. 하지만 그게 폭우처럼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고 독도도 그런 날씨다. 자, 자연환경의 이제 마지막 파트로서 이제 어떠한 생물들이 있냐. 독도는 강한 해풍으로 인해 염분이 많다. 당연하죠.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에 가면은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닷가 냄새를 맡으면 소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강한 해풍이 부니까 바위나 암석이나 이런 데 바닷물이 많이 있고 거기에 염분이 끼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식물에다가 소금물을 주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도에도 생물이 그렇게 많이 자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러한 생물들이 자란다. 특히나 여기 50여 종에서 60여 종이라는 건데 이러한 종류들을 보면 대부분이 역으로 따지면 이 우리 내륙 지방에서는 잘 자생할 수 없는, 자생하지 않는. 왜냐? 이러한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나 아니면 바닷가 그쪽에서 소금기를 머금고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내륙 지방에서는 이렇게 자랄 수 없다. 그런 식물들이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돔, 볼라,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유명하죠. 요즘에는 좀 덜 잡히지만 그 울릉도 오징어의 90% 이상이 다 독도 주변에 있어요. 잡는 사람들은 울릉도 사람이지만 잡는 곳은 독도 주변이다. 그만큼 오징어가 많이 잡힙니다. 특히나 이동 중인 조류들의 피난처, 그러니까 계절 따라가지고 이동하는 조류들이 내륙 지방도 거치지만은 이러한 섬지방, 특히나 저기 시베리아에서 건너와서 만주를 거쳐서 이제 북한 지방을 거쳐가지고 남한을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동해 바다를 건너죠. 근데 일본까지 가는데 그 동해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 기착지가 독도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이동 조류들이 볼 수 있다. 특히나 뭐 승새라든지 바다제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그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식지로서 우리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러한 생물들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환경을 지나서 독도가 이름이 처음부터 독도였을까? 처음부터 아니죠. 하면은 독도가 이름이 어떻게 변천을 했는가? 아주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같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독도를 칭한 명칭들이 아주 다양했어요. 하지만은 대표적인 아주 근간이 되는 그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가 기록된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독도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히는 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우상국 정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상국 정벌을 누가 했죠? 우상국. 이사보가 했죠. 그 이사보라는 사람이 512년에 지정왕 13년에 이 우상국을 정벌을 하고 거기를 신라의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로 포함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포함된 여러 부속섬들을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우상국 독도예요. 하면은 독도라는 이름은 여기 보면은 한자가 똑같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우상국이라는 이름이죠. 우상국이라는 나라에 구성된 성이기 때문에 우산도, 산도자 써가지고 우산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자산도, 청산도, 금산도, 뭐 강산도 이렇게 명칭이 이 당시 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특징. 산은 똑같죠. 하면은 다른 게 뭘까? 앞글자. 앞글자가 다르죠. 앞글자가 근데 한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앞글자, 한자 비슷하죠. 비슷하죠. 뭐라고? 표기를 잘못했다. 다른 한자를 잘못 뺏겨서. 왜냐하면은 우리 요즘에는 다 이제 정자로 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딱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알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먹을 갈아서 이렇게 썼는데 사람마다 필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속된 말로 갈게 쓰거나 뭐 술 먹고 쓰거나 아니면 잠옷에 쓰거나 해버리면 글자가 조금씩 어느 사람에 따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쓴 사람들이 이게 차자구나 아니면 천자구나 간자구나 이렇게 헷갈려서 다르게 썼다는 거죠. 하지만은 다 이게 우산도를 가리키는 거다. 자, 두 번째 가지도. 강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강치. 강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가죽 벗기고. 이 가지라는 강치, 우리 한자어로는 가지어라고 해요. 가지어인데 이 강치가 바다 표범, 주로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존재했던 바다 표범류였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멸종이 되어버려요. 하지만은 이게 정조시대 때 19세기 초반 때 보면은 독도에서 가지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가지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뭐 우산도, 뭐 천산도, 뭐 간산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게 정확히 또 어디를 지칭하는지 사람마다 또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전라도 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서해안 섬이라고 하고 근데 이때 정조시대 때 이 독도에서 가지어가 많이 잡히니까 거기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강치가 많이 산다.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을 가지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도라는 이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지어 한자랑 이게 또 가지도 할 때 가자 다르죠? 네. 이것도 후대여가지고 한자를 표기하고 그거를 한글로 옮겼다가 다시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자를 음만 같은 걸로 가짜 우리 한글음만 같은 걸로 차용을 했었습니다. 석도 말 그대로 돌로 된 섬이다. 돌로 된 섬인데 이 석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오는 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들어보자. 들어보세요. 오. 그 친구가 설명 간단하게 뭐 알고 있는 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당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거는 울릉도에서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벨 수 있는 채벌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벤다고 해서 채벌권인데 그러한 권리를 러시아한테 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울릉도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데 그때 일본이 울릉도에 와가지고 몰래 자기네도 우리나라 허가도 얻지 않고 나무를 베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조선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세금도 안 내고 뭐 허가도 안 받고 하니까 얘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조선정부한테 항의를 했죠. 그래서 조선정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거기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몰래 와서 나무를 베고 다음에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수산물들, 아까 말했던 강치나 아니면 그 은해에서 잡히는 여러 물고기나 그런 것들을 마구 가져가니까 안 되겠다. 이 울릉도 자체가 그 기존까지는 정식으로 편입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하는 구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우리 영토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선포를 해야겠다. 그래서 있는 게 대한제국칙령 제41호예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너가 이제 여기서 하지 마라. 우리도 여기에다가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나 아니면 군수나 이런 사람 파견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한다. 그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이 독도를 속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속도에서 독도로 바뀌는 과정이 또 재밌는 게 이 돌자를 그러니까 석이라는 게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돌. 이 돌자를 전라도 사람들, 어민들은 독자로 발음을 했어요. 독. 그 돌을 그 지방 방언으로 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섬. 돌섬이니까. 그래서 독섬 하다가 이게 선과 섬자가 또 그 한자로 도자를 선도자. 그러니까 독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법적으로 편입을 하고 여기 독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바뀌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독도가 쓰이는 것은 여기 보면 중요한 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본이 1905년에 2월 22일 날 시마네현에서 이 고시 제40호를 선포를 해가지고 자기네 영토를 불법적으로 편입을 해요. 우리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에 대해서 이 이명래라는 사람은 당시에 강원도 관찰사라는 거 알죠? 네. 관찰사. 이 관찰사가 당시에 울도군이라는 건 울릉도를 울도군이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거기를 다스리는 이 심흥택이라는 사람이 얘네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자기네 영토로 편입했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상소를 올리고 이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가 다시 그 상소를 받아서 자기가 문서를 작성해서 조정에다가 정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독도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하고 지금까지 쓰이게 된다. 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독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부르죠? 읽어보면 이게 나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량쿠르 록스. 그러니까 록스라는 거는 영어로 암초, 암선 그런 거란 거죠. 그럼 량쿠르는 뭘까? 프랑스 배이름. 그렇죠. 프랑스 배 이름 외국에서 처음에 발견한 사람 1849년도에 이 프랑스의 량쿠르라는 호가 그 그늘이 지나다가 이 섬을 발견하고 나중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지도를 제작할 때 이렇게 섬 이름을 붙였어요. 량쿠르록스라고 자기네들 이름. 서양에서는 보편적으로 독도를 지금도 량쿠르록스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차라고 해가지고 올리브차 호가 와가지고 그 걔네들 보고 도랑 서도랑 나눠져 있는 거를 자기네들 이름도 다르게 붙여가지고 올리브차 메드리아라고 부르고 또 영국에서 와가지고 호넷이라고 이름 성을 붙였는데 저런 거는 그냥 이름을 붙이고 지금은 보편적으로 서양에서 량쿠르록스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다. 그리고 혼용되고 있었다. 뭐냐? 송도. 일본 이름으로 마쓰시마라고 하는데 송도라는 거는 소나무가 많다. 소나무 송자를 써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독도는 어떻게 생물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하면은 소나무라는 게 여기서 자생할 수 있을까? 안 되죠. 하면 얘네들은 뭘 보고 송도라고 했을까? 그거는 당시에 울릉도를 보고 울릉도에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대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참나무나 기타 여러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송도인데 얘네들은 저거를 독도를 보고 했다고 자기네들이 지금 우기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는 자기네들이 저게 명칭이 맞지 않다. 저거는 독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울릉도를 보고 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송도라는 이름도 부른다. 자, 이제 좀 딱딱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딱딱한 얘기가 나올 때 쟤는 벌써 뻗었네. 괜찮은 거. 피곤한 거. 자, 시간 45분? 5분인 거. 자, 화면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독도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 아까 앞에 이름 변천에서도 봤지만 독도라는 게 이름이 변천되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역사 속에서도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름이 변천됐다는 거에 있어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옛 선조들은 계속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자, 요거 긴데 요거 한번 읽어보자. 크게. 말로는 안 읽어도 돼. 네. 512년 여전 6월에 우상국이 행복하고 매년 수산보를 국물로 마쳤다. 우상국은 명주의 전북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 한다. 나는 400리이다. 이곳 사람들이 자네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아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상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성질이 상하고 위협으로 복종시키기 어려운 깨를 써서 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나무로 된 가짜 사자를 만들어 전선에 나무와 싣고는 우상국 해안에 이르러 속에 말하기를 너의 많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와 발표 죽게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로 항복했다.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슬슬. 자, 여기 읽어도 봤듯이 여기에 독도라는 명칭이 나와요. 아까 우산도라는 명칭이 안 나오죠? 하면은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왜 삼국사기에 우산도, 독도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우리 이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은 나중에 1770년대에 가면은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은 당시에 나와있던 여러 역사책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원을 달고 평가를 하는데 그 책에서는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을 할 때 단순히 우상국만 정벌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우산도도 같이 정복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기는 이 삼국사기 기록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사기에 그게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여기에 안 남겨져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114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자료인데 이게 온전히 남아있으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소실도 되고 여러 번 누가 필사라고 해가지고 옮겨서도 좋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은 그 뒤에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에서 이 책을 보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산도라는 독도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울릉도, 독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상국은 고려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도 이미 이사부가 지종왕 때 정벌을 하고 그 이후에 성의신라가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 지배를 했죠. 하지만 직접적인 지배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왕이 있었어요. 왕은 있고 속국을 살았죠. 속국이란 말 알죠? 그런 속국을 계속했죠. 이 관계는 고려시대에 계속됐어요. 특히나 아까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태조 13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태조가 등극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 울릉도에서 나온 토사문들을 바쳤고, 그 다음에 현종 5년 1018년 때는 오히려 고려에서 울릉도가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바치고 조문을 오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국이라는 이 울릉도라는 섬과 본토 내륙지방 고려 조정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는 계속 되었다. 특히나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안무사라는 이 안무사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독도를 관리했다 하면 이 어디가 나온다. 카메라.